2024년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사상 최초로 연간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절도, 폭행, 강간, 방화에 이르기까지 그 범죄의 목록은 성인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습니다. 맞은 아이는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더 잔인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피해자의 세계는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수천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제도가 태어난 순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형법제 구조는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전쟁 고아와 빈곤 속에서 범죄에 내몰린 어린 생명들에게 형벌의 무게를 지우지 않겠다는 국가의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5년 뒤인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에서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그리고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에 이르는 처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촉법소년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철학은 분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에게 전과의 낙인을 찍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일탈한 아이를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에 담긴 선의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출발이 반드시 아름다운 현재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이 연령 기준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뛰놀던 폐허 위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속도와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손가락 끝으로 세상의 가장 날카로운 것들을 먼저 접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범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의 어느 틈을 비집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데 교과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검색이면 충분했습니다. 정보의 바다는 보호의 울타리 없이 아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이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와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계산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보호하려 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 제도의 빈틈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숫자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4,000명대를 처음 넘긴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2년 5,245명, 2023년 7,175명, 그리고 2024년에는 7,2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약 122% 증가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맞은 아이의 이야기를, 강탈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폭력의 공포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의 내면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느낌, 정의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현행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는 가해 소년의 처분 결과나 재판 정보를 충분히 알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의견 개진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호라는 단어를 쓸 때 과연 누구의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야 했습니다. 가해 아이의 미래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피해 아이의 현재를 짓밟고 있다면 그 보호는 이름만 보호일 뿐이었습니다. 제도가 태어날 때 품었던 선의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범죄가 줄어든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동일하게만 14세를 형사 미성년자 기준으로 유지하며 교육과 교화 중심의 소년사법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만 12세, 프랑스는 만 13세로 한국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완벽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도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세상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때 법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3년 전의 기준이 지금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73년 전의 세상이 지금과 같다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2달 내에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서는 최소한의 변화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처벌 강화가 아닌 교화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연령을 낮추자는 말이 곧 처벌을 강화하자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읽는 것은 논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소년법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교화와 보호의 틀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책임의 기준이 현실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이 형식적인 출석 확인에 그치고 소년원 교육이 재범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제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름만 보호인 보호는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했습니다. 가해 소년의 보호에 집중하는 사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정보 제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분 결과조차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정의에 대한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신뢰였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고, 사회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곳에서 보호라는 이름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습니다. 법은 조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사람들의 신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법전의 글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다는 느낌은 피해자가 외면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그 질문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제도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제도 바깥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도에 대한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과 범죄를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반드시 균형점이 존재했습니다. 그 균형을 찾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논의를 묻어두는 것은 답을 찾지 않겠다는 선택과 같았습니다. 가해 아이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피해 아이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한쪽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쪽의 현재를 희생시키는 구조는 진정한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가해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동시에 피해 아이에게 법이 너를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습니다. 맞은 아이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이 그 아이를 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